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거라서 우유의 장점에 발효식품의 장점까지 해서 건강식품으로 알고들 계시고 많이들 챙겨 드시겠지만 우유를 발효시키느라 농축이 있기 때문에 우유보다 더 나쁩니다. 우유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채소는 잘 씹지 않으면 삼킬 수 없으니까 적절히 씹으시겠지만 현미밥은 잘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미밥을 잘 씹는다는 것은 최소 50번, 바람직하게는 100번 정도 씹는 것인데 항산화나 항염작용이 있는 커큐민,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소화효소를 매일 섭취하면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통곡 자연 식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췌장암을 초래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백 원장님, 한국인 90%가 매일 먹는 의외의 암 유발물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한국인이 드시는 새끼밥이 암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흰밥은 현미를 도정한 것이죠. 현미의 껍질과 씨눈에 있던 95%의 영양소와 섬유질이 모두 깎여 나가버리기 때문에 흰밥은 현미밥 영양소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섬유질은 흰밥에는 거의 없어서 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즐겨 먹는 전통 장류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이라서 건강에 좋은 걸로 발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유산균과 콩의 영양 성분들을 볼 때 그렇게 여겨지지만 어쨌든 염분이 많으면 위암은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다른 모든 암들도 초래하고 고혈압도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외의 발암식품 중 대표적인 것이 우유입니다. 우유를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유가 암을 초래한다는 논문이 아주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유에 많은 단백질이 암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젖소를 키울 때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들도 암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거라서 우유의 장점에 발효식품의 장점까지 해서 건강식품으로 알고들 계시고 많이들 챙겨 드시겠지만 우유를 발효시키느라 농축이 있기 때문에 우유보다 더 나쁩니다. 우유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백 원장님, 암세포 씨를 말리는 최고의 음식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음식이고 그 또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통곡 자연 식물식입니다. 통곡은 흰살로 도정하지 않은 현미를 얘기하고 흰밀이 아니라 통밀을 이야기합니다. 현미와 통밀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등의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데 도정해서 흰살과 흰밀로 만들면 이들 영양소의 95%가 깎여 나가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거의 똑같이 존재하지만 영양소들이 깎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 식물식인데 우리가 채식이라고 하면 배추, 상추 같은 푸성기를 떠올리는데 이것들은 잎채소죠. 채소는 잎, 줄기, 뿌리, 열매가 있고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도 식물입니다. 그래서 채소보다 식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무리 식물이라도 도정하고 가공하면 건강에 해로운 성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가공이 덜 된, 즉 자연에 가까운 형태의 식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식물이라도 가공을 많이 하면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의 영양소가 없어지게 되고 섬유질이 떨어져 나가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형태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고 섬유질도 있습니다. 섬유질은 사람의 장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이나 식물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찬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래 소화가 되지 않는 섬유질 때문입니다. 입에서 충분하게 잘 씹으면 소화장애가 덜해지고 불편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잘 씹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채소는 잘 씹지 않으면 삼킬 수 없으니까 적절히 씹으시겠지만 현미밥은 잘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미밥을 잘 씹는다는 것은 최소 50번, 바람직하게는 100번 정도 씹는 것인데 반찬이나 국과 함께 먹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찬이나 국은 따로 먹고 현미밥만 입에 한 숟가락 넣고 50번 이상
꼭꼭 씹어야 합니다. 병원장님, 자연식 위주의 식사가 자칫 소금 섭취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반인 그리고 특히 암 환자의 소금 섭취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히려 전혀 반대입니다. 한국인은 반찬이나 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대표적인 발암식품입니다. 특히 위암의 직접적 원인이고 나머지 암들도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세포의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세포가 노쇠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천일염은 모두 서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황사로 인한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겠죠. 죽염이나 구운 소금은 50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중금속을 날려보낸 것이라서 천일염보다는 좋겠지만 조리하거나 염장식품을 만들 때 천일염보다 낫다는 것이지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부 우리나라 자연의학자들은 죽염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하지만 전 세계 자연의학자들 중 죽염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렵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몸이니만큼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장님, 사망률 1위인 췌장암을 예방하는 최고 음식 3가지와 또 그걸 초래할 수 있는 음식이 3가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폭식과 절식하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매끼 적절한 식사와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 삼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또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는 항산화나 항염작용이 있는 커큐민,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소화효소를 매일 섭취하면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통곡 자연식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췌장암을 초래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그 다음엔 도넛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췌장염이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이 많은 소, 돼지, 양 같은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죽 속에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끼어있는 고기를 마블링이 좋다고 하면서 특등적으로 치죠.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어서 췌장이 계속 무리를 하게 만듭니다. 고기와 마찬가지로 햄,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류 또한 췌장암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붉은 고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공육류 자체가 발암물질 1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세 번째는 술과 알코올입니다. 술은 담석과 함께 췌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은 췌장의 염증을 만들고 췌장의 분비 기능에 이상을 주면서 효소가 췌장 주위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체내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염증이 쉽게 확산합니다. 특히 췌장염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검주는 필수라 하겠습니다. 네, 병원장님, 그 병원장님 책에 위험한 의학, 현명한 치료와 약이 필요 없다 등에 보면 니시 의학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니시 의학이 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니시 의학은 자연의학의 일종입니다. 약이나 주사를 전혀 쓰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 난치병을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일본의 니시가쪼조 박사가 창안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니시 의학이라고 하는데 니시가 한자로 동서남북할 때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읽지 않고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서의학이 되겠죠. 서의학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일단 식사는 현미밥과 채식 위주의 반찬을 많이 먹는데 특이한 점은 식사 30분 전에 생야채즙을 먹는 것입니다. 배추, 양배추, 시금치 등 잎채소 각 30g씩 3가지와 무, 당근 등 뿌리채소 2가지를 녹즙기로 착즙을 하거나 믹스로 갈아서 건더기 째로 먹습니다.
건더기가 있어서 죽 형태이기 때문에 채소 주스가 아니라 채소 즙의 형태입니다. 또 특이사항으로 조식 폐지가 있습니다. 조식, 즉 아침 식사를 폐지, 즉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간헐적 단식에 해당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전날 저녁 식사 후 오늘 점심 식사까지 거의 18시간 동안의 공복을 유지하게 되어서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고 세포 내 찌꺼기들을 녹여서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에 아주 좋습니다. 풍욕과 냉온욕이라는 요법이 있는데 풍욕은 말 그대로 바람 목욕입니다. 벌거벗고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반복해서 피부를 통한 해독작용을 해주는데 그와 함께 니시요법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들은 내장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운동들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해온 운동들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즉 근육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태우는 운동들이었는데 니시 운동은 내장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운동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냉온욕은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것인데 피부를 강화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호박 고구마에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열을 가하면 10배 정도 흡수율이 증가됩니다. 백 원장님, 다음 질문으로 고구마의 효능에 대해서인데요.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구마는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해소시켜주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 예방과 당뇨 예방 작용이 있고 피부 노화 방지, 야맹증 완화 등의 작용도 있고 특히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항암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여러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클로로겐산과 섬유질 그리고 칼륨들은 혈관에 큰 도움을 주는데 특히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항산화제로서 혈관을 강화시키고 또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의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해주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 1개 정도는 꾸준히 섭취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고구마는 고칼륨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100g당 칼륨이 337mg이나 들어있어서 바나나보다 2배 정도라고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가 꽤 높은 축에 속합니다. 김치와 된장 등 전통 장류가 모두 염장식품이기 때문이고 국을 즐겨 먹기 때문인데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데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고구마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고구마 먹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째로 껍질째 섭취해야 됩니다. 고구마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고구마의 전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얄라핀 성분도 껍질에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호박 고구마에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흥미롭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 즉 GI가 55였는데 30분간 삶았을 경우에는 46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구웠을 경우에는 94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도 좋은데요. 또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마토에는 식물 영양소인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술 마신 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든지 술안주로 토마토 요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속의 비타민 K는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서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서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 속의 칼륨은 체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열을 가하면 10배 정도 흡수율이 증가됩니다. 80도 이상에서 2분 가열하면 효능이 6%, 15분 가열하면 17%, 30분 가열하면 35% 증가된다고 하니까 30분 이상 가열하면 좋겠죠. 열을 가한 토마토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을 토마토 캔닝이라고 하는데, 푹 끓인 토마토를 소독한 용기에 담아서 잘 밀봉하면 장기 보관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의 주 영양 성분인 라이코펜은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껍질째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 원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건강보조식품이 과연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들 3대 거대 영양소가 분해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들이 있는데 이들을 미세 영양소라고 부르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미세 영양소는 직접 에너지 생성은 하지 않지만 에너지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효소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3대 거대 영양소의 결핍은 보기 어렵지만 미세 영양소의 결핍은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육류와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고 그만큼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줄었고, 채소를 먹는다 하더라도 기후와 토양의 문제와 먼 거리에서 수입되어 오느라 일찍 수확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영양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먹지만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매우 많은 이유는 이들 미세 영양소의 결핍 때문인데, 암도 미세 영양소의 결핍으로 더 촉진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 있어 미세 영양소의 보충은 매우 중요한데 식사만으로 충분히 보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의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영양소들은 주로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인데 이들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더 정확하게는 영양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및 맞춤 영양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겠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들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로 면역 정진을 위한 건강보조식품들로 비타민C, 셀레늄, 아연, 이종 펩타이드, 효소복합제, 글루타치온 등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 중 종합 비타민제는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항암제 투여 전후 3일간은 해로울 수도 있으므로 건강보조식품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방사선 치료 중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폐암 환자에게 베타카로틴은 금기입니다. 베타카로틴 성분만 뽑아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얘기합니다.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당근, 호박 등 식품은 많이 드셔도 됩니다. 배 원장님, 매일 아침 이것 한 잔이면 위암에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강화하고, 비타민 K는 위염으로 인한 출혈을 지혈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점막의 재생을 도와서 위염, 위궤양, 십이지궤양 등을 치유하고 위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천연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 운동을 도와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배에 가스 차는 현상을 완화시켜주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위벽을 보호해서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과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위궤양의 완화뿐 아니라 위염, 변비 및 설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위궤양 환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알칼리성과 치유 성분을 가지고 있고 과도한 위산에 흘러버린 위장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서 함께 마시면 위염과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항산화 물질,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로 인한 몸의 손상과 노화를 막아줍니다.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같은 효소와 요산,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멜라토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프로폴리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이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파, 마늘, 양파, 부추, 달래 같은 백합과 채소와 과일이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항산화 물질을 영양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에는 위암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요즘 저탄고지가 유행할 정도로 탄수화물이 건강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암이든 성인병이든 어떤 질병에 있어서 식이요법 후에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식단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병원장님, 재발과 전이가 된 암 4기 환우분들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10가지 식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암이 진행되거나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에 사기라고 진단합니다. 사기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항암 치료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항암 치료만으로 사기암이 완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상태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기암을 진단받고도 완치되신 분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치료할 방법이 항암 치료뿐이고 항암 치료로 완치될 확률은 거의 없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사기암의 항암 치료는 완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을 완화시키고 암의 진행을 늦추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1기, 2기, 3기 암의 항암 치료처럼 강력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판사판 강력하게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도 크고 면역 저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암 주치의들이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기암의 항암 치료는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완치시키지도 못할 것인데 부작용이 심하다면 애초에 항암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겠죠. 항암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시작해서 암 체질을 항암 체질로 바꾸어야 암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먹거리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이론을 후생유전학이라고 합니다. 후생 또는 후성유전학이라고도 하는데 유전자는 똑같이 타고나더라도 태어난 후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약 10년 사이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암의 원인을 보더라도 유전적인 요인은 5 내지 10%밖에 안 되고 90에서 95%가 후천적인 원인이고 그중 먹거리가 30에서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식이요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쁜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10가지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식품, 육가공 제품, 과자류, 청량음료, 편리류, 통조림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류, 냉동 간식류, 숯불구이류의 10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름에 튀긴 음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트랜스지방, AGE, 한국말로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AGE 등을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성 기름일지라도 가열하거나 가공을 하면 포화지방보다도 몸에 나쁜 트랜스지방의 형태로 바뀝니다. 최종 당화산물인 AGE는 나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음식물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우면 단순히 끓이는 경우보다 온도가 훨씬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암 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나 AGE가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금에 절인 음식이 나쁘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에 좋지 않고 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위암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제염은 나쁘지만 천일염은 괜찮고 천일염을 고온에서 가공한 볶음 소금이나 죽염 등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객관적으로 연구 발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연구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소금을 줄이는 것이 확률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등이 전부 소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통 음식이 건강에 나쁘단 말이냐라는 의문이 드시겠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도 많이 들어있고 채소이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도 있고 섬유질까지 있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나쁘기는 하지만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먹어도 되겠지만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젓갈류는 동물성 단백질이고 방부제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혀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소금에 절이더라도 젓갈류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로 아질산 나트륨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아질산 나트륨은 발암 성분인 니트로사민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주 나쁩니다. 세 번째, 육가공 제품은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을 말하는데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음식들입니다. 육가공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방부작용도 해주고 색이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해주는 발색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넣는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1군 발암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요즘 유통과 포장 기술이 발전되어서 아질산 나트륨을 넣지 않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드시겠다면 잘 찾으셔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동물성 단백질 자체가 암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과자류는 단순당입니다. 그래서 체내 혈당치를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립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암 성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탄고지가 유행할 정도로 탄수화물이 건강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암이든 성인병이든 어떤 질병이 있어서 식이요법 후에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식단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탄수화물에는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단순당, 복합당이라고 표현합니다. 복합당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등이 모두 함유된 형태입니다.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도 천천히 되고 흡수도 천천히 되어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게 되어서 인슐린도 조금씩 분비가 됩니다. 단순당은 복합당 형태이던 자연 형태를 가공해서 섬유질은 완전히 없어졌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영양소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과자가 대표적이죠. 단순당은 쉽게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속히 올리게 되어서 인슐린이 왈칵 분비되게 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옮겨온 포도당을 정상세포는 소량만 받아들이지만 암세포는 아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포도당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당은 피 속의 포도당치를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괜찮지만 단순당은 포도당치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암세포 속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암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당이 문제인 것이지 복합당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자는 무조건 맛있어야 하니까 향료와 색소를 또 많이 첨가합니다.
다섯 번째로 청량음료도 과자와 비슷합니다. 향료와 색소가 첨가되고 단순당이라는 것이 점인데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당은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건강에 해롭지만 과당은 간에서 바로 분해되고 축적되기 때문에 지방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아이들에게서 지방간이 진단되는 경우가 흔한데 대부분이 청량음료 때문입니다. 콜라에 첨가되는 캐러멜 색소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암이나 기형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캐러멜 색소가 들어있지 않은 사이다라 할지라도 인산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배출을 촉진시켜 골다공증이나 중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방부제로 벤조산 나트륨이 들어가는데 비타민 C와 결합하면 발암물질인 벤젠을 만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편리류란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식품들입니다. 도시락이나 즉석 요리 등 전자레인지에 1분 내지 2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번 조리해서 다시 냉동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파는 식품이니까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류, 향료, 색소, MSG 등이 첨가될 것이고 튀기기 때문에 트랜스지방과 아크릴아마이드, AGE 등이 함유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방부제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통조림 식품도 좋지 않습니다. 통조림은 쇠죠. 쇠 안에 음식물을 보관하면 녹이 슬겠죠. 그래서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합니다. 방청 처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이 비스페놀 A, 즉 BPA입니다. BPA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는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발암 물질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통조림 식품이라 할지라도 오래 보관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질산 나트륨 등의 방부제가 첨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덟 번째, 설탕에 절인 과일류도 좋지 않은 식품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탕후루를 해가지고 많이 먹고 있죠. 그건 당연히 안 좋고 어른들은 설탕에 절인 과일은 먹지 않지만 과일이나 채소를 설탕에 1대1로 절여서 몸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죠. 사실 효소라고 하죠. 사실은 설탕을 먹는 것입니다. 설탕이니까 혈당을 빨리 올리고 암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꼭 드시겠다면 완전히 발효되어서 단맛이 다 빠진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식초나 알코올 상태가 되겠죠. 그게 비로소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단맛이 남아있다면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냉동 간식류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순당이기 때문에 암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또 향료나 색소 같은 첨가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스크림은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겁니다. 원래 물과 기름을 섞이지 않는데 유화제라는 걸 써서 잘 섞이도록 해 놓은 겁니다. 이 유화제는 기름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아이스크림 속의 유화제가 우리가 섭취한 다른 음식물들 속의 유해 성분들을 녹여서 화학 물질, 발암 성분,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유해 성분은 지용성인데 유화제에 의해서 우리 몸속의 지방 조직 속으로 잘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속의 유화제가 간접적으로 해로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숯불구이입니다. 고기가 타면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HCA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GE도 생성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종 옥수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아니지만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결국 암에 안 좋게 작용하니까 수입 옥수수든 토종 옥수수든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옥수수가 함유된 가공식품들입니다. 옥수수는 눈에 보이니까 안 드시면 되지만 여기까지 싶을 정도로 옥수수는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가고 또 소, 돼지, 닭 등 동물의 사료에도 옥수수가 많이 함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은 피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백 원장님, 암 환자 금지 식품 중에 우유와 옥수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유는 그렇다 치고 옥수수는 좀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유는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의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 많이 마시고 청소년들의 성장과
근육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마시고 있는데 우유가 암을 초래하고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유 속의 단백질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좋은 성분으로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던 이 단백질이 암의 원인이 되고 암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젖소에게 호르몬제를 투여하는데 이 호르몬 성분이 우유에 그대로 전달되는 건 당연하겠죠. 또 젖소가 착즙을 계속하다 보면 유방염을 앓게 되는데 그로 인해 생긴 고름이 우유와 함께 섞여 제품으로 만들어지니까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우유와 암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우유가 암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암을 초래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50년 전쯤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라고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해로운 쪽으로 결과가 났었죠. 또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 대한 여성 호르몬 치료가 여성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100여 년간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치료 중의 하나였는데 그것이 암을 초래한다 아니다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유방암과 자궁내막암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방되었던 양의 호르몬 치료는 중단되고 아주 적은 양의 호르몬만 쓰도록 의학 이론이 바뀌게 된 사건도 유명합니다. 이렇듯 의학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유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던 기간이 거의 100년 정도 지속되다가 암을 초래한다, 암을 촉진한다, 골다공증을 초래한다, 골다공증을 악화시킨다 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찬반양론이 팽팽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쁜 것으로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장 촉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성장이 끝난 성인들은 마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옥수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옥수수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그것들의 거의 전부가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미국의 옥수수 농장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도 더 넓을 정도로 광활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건비는 꽤 비싸죠. 그래서 사람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도 옥수수 밭에 잡초나 해충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한 제초제를 공중 살포하는데 다른 잡초는 모두 죽지만 옥수수만은 살아남게 하는 유전자 조작입니다. 살충제를 뿌려서 모든 곤충을 다 죽이지만 옥수수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겠죠. 그러려면 유전자 조작이 필수적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종 옥수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아니지만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결국 암에 안 좋게 작용하니까 수입 옥수수든 토종 옥수수든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옥수수가 함유된 가공식품들입니다. 옥수수는 눈에 보이니까 안 드시면 되지만 여기까지 싶을 정도로 옥수수는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가고 또 소, 돼지, 닭 등 동물의 사료에도 옥수수가 많이 함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은 피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병원장님,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암을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을 병행 치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식을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 번째,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발표에 따르면 암 예방을 위해서 첫째, 정상 체중과 적정 체지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기를 주 5일 이상 꾸준히 할 것을 권유하고 중년 이후에는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곡류와 콩과 식물을 많이 먹도록 권고하고 주식에 도정이 덜 되고 가공이 덜 된 잡곡류를 주로 사용하고 다양한 곡류와 두류를 사용해서 식단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권고하고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고 김치 외에 두세 종류의 채소 반찬을 먹고 과일은 매일
한두 개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붉은색 육류를 적게 먹도록 소, 돼지, 양 등의 붉은 육류는 1회에 1인분, 일주일에 2회를 넘지 않게 하고 햄, 소세지 등의 가공육은 가급적 먹지 않고 육류 조리 시에는 직화구이는 피하고 탄 부분을 먹지 않도록 하고 닭, 오리 등 가금류 섭취 시에는 껍질을 제거하고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과 간장의 사용을 줄이고 국물은 짜지 않게 만들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젓갈, 장아찌, 자반 등 염장식품을 적게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저지방 우유를 하루에 한 컵 정도 마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술은 가능한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남자는 2잔 이내, 여자는 1잔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영양보충제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영양소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임산부와 영양결핍인 경우에 한해서 영양보충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의 권고사항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 대상인 것 같고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육류를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거의 먹지 않아야 하고 저지방 우유를 하더라도 일체의 유제품을 피해야 하고 술은 단 한 잔이라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병원장님, 항암 치료 중에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암 치료 중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백혈구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백혈구를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중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함으로써 백혈구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고단백 식사를 한다고 해서 백혈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항암 치료 중 백혈구가 떨어지는 것은 항암제에 의해서 골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백혈구의 생산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골수 기능이 크게 저하되면 골수를 자극해서 백혈구 생산을 도와주는 주사제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기 성분이 골수를 자극해서 백혈구의 생산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고단백 식사와 함께 황기 성분의 한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백혈구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병원장님, 항암 치료 중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 채소, 과일, 해조류를 많이 섭취해야 하겠지만 암 주치의들은 암 치료 중에는 채식을 고집하지 말고 고기와 생선 등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유합니다. 암은 만성염증에 의해서 초래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예방 및 치료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바로 채소, 과일, 해조류들이니까 암 예방을 위해서는 채식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암 치료,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체중과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 채식만 고집하다가는 체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항암제의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항암 치료에 실패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 중에는 고기든 생선이든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진단 이전부터 채식을 해오던 사람이라면 항암 치료 중이라도 채식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의 섭취가 가능하겠지만 새롭게 채식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암 치료 중에는 고기든 생선이든 가리지 말고 잘 드셔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암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암 예방을 위해서 채식을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병원장님, 또한 그 암 환자가 고기보다 더 피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무엇이 있을까요? 암 예방식을 할 때 고기, 생선, 우유 등의 동물성 식품을 피해야 하는데 고기보다 더 나쁜 음식으로 당류를 들 수 있습니다. 당류라는 것은 탄수화물 식품을 도전과 가공을 통해서 섬유질이 떨어져 나가서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식품을 말합니다. 이 당류는 암의 먹이가 되고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고기는 직화로 굽지 말고 수육의 형태로 먹거나 고기색이 흰색인 가금류나 흰살 생선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병원장님, 항암 치료로 떨어진 체력 빨리 회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항암 치료로 체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고기와 생선 등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신체 회복력을 올리는 것은
항산화 성분들이기 때문에 채소, 과일, 해조류의 섭취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D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것도 권유합니다. 항암 치료 후에는 체력이 떨어져서 피로하고 나른한 경우가 많지만 매일 일정 시간 중강도의 운동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병원장님,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와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암 환자가 보충해야 할 건강보조식품은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인데 가능하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부족하는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충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할 때는 권장량과 적정량의 개념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 권장량은 1940년대부터 정하고 사용된 것인데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최소 섭취 용량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용량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적정량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 양은 적정량입니다. 이 둘 사이의 용량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괴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비타민C는 하루에 90mg, 즉 0.09g이니까 1g의 100분의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건강을 위한 일일 적정량은 1 내지 10g 정도로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섭취 용량을 늘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전부를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하는 것이 부담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양소라고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에게는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방사선 치료 중인 환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금기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폐암 환자에서는 고용량 보충은 피해야 합니다. 식물 영양소 제품은 대부분 항산화 성분인데 활성산소로 작용하는 항암제의 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제가 투여되기 전과 후 사흘 동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피는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계피를 섭취하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질환에 더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든 치료를 위해서든 풍력과 함께 니시약 운동을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여러 사람들이 올려둔 암 예방 운동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저는 니시 운동과 풍력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병원장님, 계피의 효능 그리고 어떤 것과 드시면 더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피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기원전 4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 미라의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우면서도 달콤한 계피 특유의 맛은 오랫동안 접해온 만큼 익숙한데 상쾌하고 독특한 향과 맛으로 시원한 수정과 한약재 등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콜라의 핵심 성분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 껍질은 뜨거운 음료, 피클, 절임 등에 사용되고 가루는 빵, 케이크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간이나 폐의 기를 고르게 해주고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는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계피를 섭취하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질환에 더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염증에 강한 것과 더불어 세균과 곰팡이균의 감염을 방지해서 감기와 같은 병을 예방해 줍니다. 계피의 항균 성분이 칸디다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세균들의 계피의 성분이
항균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배탈의 기미가 생기면 계피차가 도움이 됩니다.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입안의 세균 제거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화기 계통을 포함한 자궁 등의 내장기관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향으로 생리통, 생리불순을 통해서 아픈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폐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기침과 기관지염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개선 작용도 있는데 인슐린의 활성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 조슬린 당뇨병 센터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고 당뇨병 환자나 당뇨를 예방하려는 사람은 계피를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계피가루를 음식에 뿌리면 단맛을 높이면서 식중독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어서 좋고 항산화 작용과 소염 작용이 있어서 계피 달인물을 섭취하면 중년 이후 골다공증 치료 및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생강을 함께 달여서 차로 마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은데 기호에 따라 꿀이나 잣을 띄워 마시면 좋고 생강과 대추를 달인 물에 계피가루를 적당히 타서 마시면 풍미도 좋고 몸을 데우는 특성에 상승작용이 있겠습니다. 계피가루를 커피에 타서 마시면 특유의 향과 커피 향이 합쳐져서 독특한 풍미가 있고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셔도 좋고 디저트에 토핑으로 올려도 좋고 쿠키, 토스트나 빵을 만들 때 계피가루를 섞어 만들면 맛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좋겠습니다. 병원장님, 암 환자 혹은 암 예방을 위한 추천 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든 치료를 위해서든 풍력과 함께 니시약 운동을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여러 사람들이 올려둔 암 예방 운동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저는 니시 운동과 풍력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풍력은 말 그대로 바람 목욕입니다. 벌거벗고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반복하면서 피부를 통한 해독작용을 해주는데 그와 함께 니시요법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운동들은 내장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운동들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해온 운동들은 근육이나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었는데 니시 운동은 내장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운동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풍욕은 해독작용과 장기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효과가 좋은데 특히 암과 아토피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공기순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 안에서 창문을 열어서 공기소통이 잘 되게 해놓고 옷을 완전히 벗고 이불을 덮고 있다가 풍욕 방송에 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벗었다 덮었다를 반복하면 되고 벗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니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풍력 방송은 여러 사람이 올려놓았는데 제가 올려둔 유튜브 영상에는 제가 연주한 색소폰 곡에 맞추어서 운동해야 할 니시 운동에 대한 설명까지 하면서 동작을 시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풍력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입니다. 풍력과 다음 풍력과의 간격은 보통 1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 한 번씩 하는 셈이 되는데 하루 중 수면 7시간을 빼고 나면 17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쉬지 않고 풍력을 한다면 총 11번을 할 수 있겠죠. 니시약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와타나베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가 11번씩 풍력을 합니다. 와타나베 병원에는 특별한 장비도 없고 특별한 약도 없고 오로지 통곡 자연식물식과 풍력만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진행성 암 환자들이 중국, 한국, 일본에서 찾아와서는 몇 달 만에 척척 좋아져서 개원하는 걸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이 풍력이 큰 작용을 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네, 병원장님, 제가 차로 와보니까 병원 규모에 놀랐는데요. 또 그만큼 암하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얘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암하는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암 투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암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현대약이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약은 절대로 빼지 마셔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과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암 진단 이꼴 바로 사망 선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암 진단받더라도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암 치료 성적이 좋아진 것은 현대약의 공로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약은 절대로 빼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약의 부작용이 겁나서 현대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현대약의 부작용은 저희 통합암 치료로 얼마든지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암 치료를 하시기 전에 부작용을 10이라고 봤을 때 통합암 치료를 병행하시면 1이나 2 정도로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약적인 표준치료의 부작용을 겁내지 마시고 그거는 통합약에 맡기고 현대약 치료를 꼭 받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현대약 표준치료 끝나겠죠. 표준치료 끝난 후에는 생활습관 교정을 하셔야 되는데 마음관리, 식사관리, 운동관리 요 세 가지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마음, 식사, 운동관리 꼭 하셔서 암 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우리가 주방에서 무심코 쓰는 제품 중에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들이 있다는데요. 대표적으로 세로산 스테인리스 용기, 이게 발암물질의 원인인가요? 어느 가정에서나 스테인리스 냄비나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세로산 스테인리스 용기들을 손으로 만져보면 뭔가 까맣게 묻어놓은 가루가 있는데 이것이 연마제입니다. 가루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이 타월에 기름을 묻혀서 닦아보시면 시커먼 때가 나오는데, 이 연마제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성분이 탄화규소라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탄화규소를 2군 A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암 유발 추정 성분이므로 섭취 등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발암물질인 탄화규소가 물로 세척이 안 되는가요? 탄화규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는 세척이 되지 않고 산이나 알칼리에 강하기 때문에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로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식용유를 종이타월에 묻혀서 힘을 줘서 닦으면 종이타월에 묻어 놓는데 몇 번 반복해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식초를 첨가한 물을 넣어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만들 때 연마제로 탄화규소가 아니라 스테아린산과 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이들은 모두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규 제품이라면 탄화규소로 연마하지 않았겠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주방 용기는 외국산이 아주 많고 연마제로 뭘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마제 제거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원장님, 그러면 냉장고에 우리가 흔히 쓰는 식품 보관으로 플라스틱이 사용되는데요. 이게 각종 비만과 질병을 유발하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딱딱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젖병, 캔, 내부 코팅제, 영수증 등을 만드는데 비스페놀 A가 사용됩니다. 비스페놀 A는 함유된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음식을 데울 때 과량의 비스페놀이 용출될 수 있는데 성인 남녀의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성인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변 중 비스페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그룹이 가장 낮았던 그룹에 비해서 비만 위험도가 7%에서 2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 폭이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비스페놀 A가 비만과 당뇨병 발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은 안 하는 게 좋겠나요?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을 넣고 돌리면 환경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환경 호르몬의 정확한 명칭은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화학물질이 우리의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환경 호르몬은 주로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에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용기가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한 용기인지 아닌지, 두 번째 밀봉된 용기나 포장의 경우 수증기 배출 통로를 확보해 줘야 되고, 세 번째 적석 조리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른 전자레인지의 출력, 가열 시간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중 2번 HDPE와 5번 PP만 안전하지 나머지는 모두 전자레인지에서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을 방출합니다. 참고로 컵 라면 용기는 6번 PS라는 재질인데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원장님, 어떤 프라이팬은 치매를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는 PFOA뿐 아니라 코팅 안쪽으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서 장기간 축적되면 면역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치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당장 버리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면 병원장님, 그 코팅 프라이팬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주부들이 프라이팬을 고를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단연 바닥 코팅이죠. 코팅이 잘 된 프라이팬은 음식에 누르붙지 않고 오래 사용해도 벗겨짐이 적어서 사용과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프라이팬 제조회사들은 테프론 코팅의 우수성을 앞세워서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테프론 코팅지에 과불화 옥탄산이라는 PFO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 때 문제가 됐던 화학물질이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PFOA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FOA는 열을 가하면 휘발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축적되기도 하는데 내분비계 교란, 불임, 기형아,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흔히 쓰는 알루미늄 냄비에 이걸 담으면 중금속에 노출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면을 끓여 드실 때 알루미늄 냄비에 끓여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알루미늄 냄비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음식물이 빨리 끓고 무게가 가볍고 녹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실절임, 간장, 된장 등 산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양배추 등 산도가 낮은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히 쓰는 쿠킹 오일과 또 알루미늄 냄비, 이게 우리 몸에 치명적이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캠핑에서 고구마나 감자를 쿠킹 오일에 싸서 모닥불에 넣어 익혀 먹은 경험이 있을 것인데 과연 몸에 괜찮을까요? 쿠킹 오일은 알루미늄 오일이 정식 명칭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음에도 우리는 흔히 은박지라고 부르는데 쿠킹 오일은 알루미늄 성분입니다. 불고기 식당에서도 쿠킹 오일로 작은 용기로 접어서 마늘이나 쌈장 등을 넣고 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경우도 많은데 알루미늄은 바람, 치매, 신경계통 질환을 유발합니다. 요즘은 배달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요. 배달음식에 꼭 비닐 랩이 쌓여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항공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음식이나 그릇에 착 붙어서 밀봉시키면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비닐랩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일회용품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환경오염도 일으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랩은 PE 재질이고 업소용 비닐랩은 PVC 재질입니다. PVC 재질은 가정용보다 끈적한 느낌이 들고 잘 달라붙습니다. PVC는 원료에 염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열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면 랩에 포장된 고기를 그대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서 며칠씩 보관했다가 냉동실에서 꺼낸 얼린 고기를 빨리 해동시키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 해동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PVC, 즉 폴리염화 비닐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포장재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업소에서는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고 소비자는 심각성을 모른 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생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용 랩은 PE인데 PVC보다 안전하고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일반 PE보다 가격이 비싼 친환경 PE도 있는데 접착력이 좋아서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투명하지 않아서 음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병원장님 이때까지 말을 들어보니까 역시 유리 용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리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쉽다는 단점은 있지만 산을 함유한 식품을 보관해도 부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리 제품 중 산화납을 사용해서 만든 크리스탈 유리제는 피클, 과일 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면 납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에 24시간 정도 담근 후에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용기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약한 세척제를 사용해서 손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